안녕하십니까. 2020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 세션 1회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김재봉입니다. 올해 13번째를 맞이한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세션 1은 현대인의 삶, 퇴계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김병일 이사장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 이사장님께서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직을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맡고 계십니다. 특별 세션은 컨퍼런스 개최 지역의 신문사들이 기획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 세션 1은 경북일보가 주관하고 매일신문, 영주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천시민신문이 함께 기획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해 주시는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에 관련된 질문은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병일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언론 컨퍼런스에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가 사회에 있어서 또 국민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평소에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던 차에 정말 감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여 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경제개혁은 공보관을 맡으면서 언론인들과 본격적인 접촉을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그때서부터 언론인의 역할이 지대함은 물론이고 언론인에 대한 제가 나름 아주 사랑하는 마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 언론과 이 설명회라든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오늘처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한다는 것은 참 저로서는 아주 영광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지역 언론 컨퍼런스 주최 측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현대인의 삶, 퇴계에게 길을 묻다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건 바로 이렇습니다. 현대인의 삶, 우리가 그동안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지만은 개인도 불행하고 사회도 점점 반목과 갈등이 심해지는 중 아주 힘듭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가서는 의견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저는 감히 500년 동안 한결같이 존경을 받아온 퇴계 선생의 삶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게 되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리 사회 진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개인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문제의 본질, 그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비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이와 같은 데 관심을 두고 역할을 하게 됐는데 어때서 평생 공직 생활하던 사람이 학자도 아니고 선생의 후손도 아닌 제가 이 일을 하게 됐는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퇴계 선생의 삶에 빠져든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퇴계가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바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언론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지 훌륭한 삶, 모두가 존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우린 풍요로워졌습니다. 또 자유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은 불행한 사람이 점점 늘어날까요? 우리 사회는 갈수록 반목과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을까요? 개인의 불행한 지표로 될 대표적인 게 자살률입니다. 이 자살률은 OECD 회원국가 36나라 중에서 16년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빨간 선이 우리나라입니다. 2003년부터 우리는 1위로 올라서 가지고 지금 쭉 맨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낮은 덴마크는 저 밑에 있으면서 점점 내려가고 있고, 그동안 자살률이 높았던 일본도, 또 그보다 높았던 헝가리도 해마다 자살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우리가 아주 유념해야 될 사안은 연령대별 우리나라의 자살률입니다. 맨 위에 선이 80대 이상 노인들입니다. 그 다음 선이 70대 후반, 그 밑에 순이 70대 초반, 60대 후반 순서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10만 명당 자살 인구가 많습니다. 2000년대 초서부터 전 세대가 다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특히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살기 힘든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바로 노인이 살기 힘든 것이고, 노인을 학대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봤을 때 노인 학대하는 사람의 가해자를 물어본 답변은 깜짝 놀랄만 합니다. 바로 가족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4분의 3이 넘고, 가해 장소로서는 90% 가까이 가정에서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만 이럴까요?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도 5년 단위로 OECD 회원국가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계속 10년간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7, 8명이 부모하고 갈등 때문에 가출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아이들의 거의 3분의 1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아이들의 또 37%가 학업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전반적으로 또 노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에 불행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표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사회 전체도 반목과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작년에 2위였는데 우리의 갈등 양상을 보면은 아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 18년 5년 간격을 두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념 갈등이 제일 높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뭐 조금씩 주는 것 같더니 종교 갈등과 남녀 갈등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예전만 못한다면 그건 남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세대 갈등의 영향입니다. 직장에 나오면은 세대 간, 노사 간, 요새는 남녀 간 문제도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이후 이제 정서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비대면이 자꾸 늘어나면서 더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공동체 의식이 아주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은 내가 잘한 것처럼 기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하면은 내 일처럼 돕겠다 하는 사람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극단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엔 돈이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으로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어 남만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이렇게 자기가 하고 돈의 잣대로 갈라서고 있는데 남들하고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이건 한시바삐 고쳐야 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안은 뭘까요? 자기만 아는 생각을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돈이면 못할 게 없다 하는 그것은 바로 올바른 길, 예의 염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비 정신입니다. 선비 정신, 우리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선비는 공자의 가르침인 유학을 평생토록 공부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양반하고 선비하고를 이렇게 헷갈려서 인식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반은 문반, 무반, 현직 벼슬아치에서 출발해서 그들의 아들, 손자, 후손까지 포함이 되는 신분 계층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섞일 수가 있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거의 대부분이 양반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배워서 안 됩니다. 선비는 양반 중에서 지식과 덕을 갖추고 또 의리와 범절 있게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행하는 이런 지행병진의 삶을 산 이분들을 우리는 선비 중에서도 참선비, 진유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는 것은 바로 참선비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대표적인 선비 정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숙이 아닌 자기
인격을 닦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편안히 대해주는 것입니다. 선우후락, 굳은 일,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후락, 즐겁고 좋은 일은 남에게 양보하고 나중에 합니다. 이러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결리 사이 이익을 보면은 옳은지를 생각해서 옳은 경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기성물, 바로 자기를 완성한 다음에 남을 완성하는 것, 바로 자기 완성과 타인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이런 가치관이 선비정신이고, 이런 선비정신은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이런 덕목을 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존경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느끼는 몇 가지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988년, 지금부터 32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살아가려면 공자의 가르침을 배워야겠다. 그 당시만 해도 앞으로 이와 같은 템포로 과학이 발전될 것 같으면 인간성이 상당히 위험을 받겠다. 이런 미래에 우리는 어진을 간직한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모두 간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공자의 가르침, 유학입니다. 이 유학을 가장 철저하게 공부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비였습니다. 바로 우리 선비정신을 이미 30여 년 전에 세계 최고 석학들이 할 수 있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했다. 그다음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서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인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본받아야 될 가치, 그런 보편적인 가치가 한국의 바로 서원이다 해서 한국에만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서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참 선비를 육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한 거니까 동서고금에 이런 거룩한 교육 현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 극복 과정에서 서양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여주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양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좀 늦게 감염이 됐습니다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감염 속도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공동체의 안전보다도 자유, 개인의 삶을 우선해왔던 그런 경향에 영향받은 바가 크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감염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참자, 절제하자, 그리고 배려하고 나누자 하는 그런 도덕적 가치를 실천해 가고 있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거룩한 정신문화, 선비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조금 바꿔서
학자도 아니고 그 특별한 인연도 없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0대 중반에 도산, 바로 퇴계 선생의 고향이죠. 거기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13년째 도산서원에서 선비 정신을 수련시키는 수련원의 이사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고관에 한국국학진흥원장을 5년간 겸직도 했었고, 또 광주광역시에 있는 월봉서원의 원장을 8년째 겸하고 있습니다. 또 5년째 도산서원 원장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퇴계 선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치를 찾아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13년 전에 거기 가기 전까지는 34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 중에 공보관 생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60세가 되니까는 많이 이제 힘들어져서 물러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물러나서 3년 동안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한문 서당도 다니고 또 마라톤 풀코스도 10번 이상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겨울날 그냥 걸어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을 부러뜨려서 기부싸고 꼼짝을 못했습니다. 마라톤은 물론이고 아무데도 출입을 못할 이런 상태에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이사장으로 저 없을 때 굴석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구나, 가서 뭐 역할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역할을 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퇴계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책을 좀 보는 사이에 저는 퇴계 선생의 삶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퇴계 선생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퇴계 안다 하는 사람이 97%가 나왔더군요. 조선시대 때 최고 유학자 바로 퇴계 선생, 천원권 집회에 모셔져 있는 퇴계 선생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점은 바로 퇴계 선생의 삶과 우리들의 삶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그런 데서 한번 이런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당시 용어는 아니지만 요즘 많이 쓰는 금수저, 흙수저로 나눠볼 때 퇴계 선생은 흙수저 출신인데도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그런 큰 성취를 했습니다. 높아질수록 인간을 존중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사시면서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아주 높고 높았습니다. 이걸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생후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3살로 홀로 된 어머니, 바로 7남매 막내 아들 퇴계는 어머니로부터 아주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과부의 자식은 남들이 손가락질하기 쉬우니까 100배 노력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지식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몸가짐과 행실이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33살의 어머니는 퇴계가 37세 될 때까지 살아계시면서 이런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바로 그 어머니로부터 영향받은 바가 퇴계 일생의 가장 크다 하고 퇴계 선생은 어머니 묘비문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가 글자를 하나도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알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어머니가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1500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퇴계가 공부를 지독스럽게 했습니다. 남들보다 100배 노력을 하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목적이 출세가 아닌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을 착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퇴계는 모르고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알고도 어찌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인이 한시도 잊지 않고 지나셨습니다. 이렇게 흙수저가 성취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보통 다른 사람을 옛날보다 존중하지 않고 얕잡아 보기가 쉬운데 선생은 높아질수록 인간을 존중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고심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여러 사례 중에서 먼저 26살이나 나이가 어린 청년 고봉 기대승 선생과 8년간 사단칠정 논변을 벌인 것입니다. 이 논변은 정말 쉽지 않은 논변이었습니다. 이루어지기 힘든 사이였습니다. 왜 그러냐? 나이 차이가 59세와 33살, 26살 차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대 차이죠. 그 다음에 계급이 서울대학교 총장에 해당되는 대사선과 막 과거에 급제한 지위의 차이가 대단히 있었습니다. 또 그 학설은 주리 주기의 차이인데 이거는 조선이 끝날 때까지 팽팽할 만큼 분명한 이념의 차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안동과 광주는 10여일 이상 걸려야지만 내왕이 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차이를 다 극복하고 8년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퇴계가 고봉에게 준 마지막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퇴계 59세의 퇴계는 33살의 젊은 고봉에게 그대의 사단칠정에 대한 논박을 듣고 제가 전에 말한 것이 더욱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처음 만나면서부터 견문이 좁은 제가 아주 박학한 그대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결과 8년 지난 다음에 이 두 분은 학문도 크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제가 바로 고봉 선생을 모신 광주의 월봉선 원장을 8년째 하는 게 그 가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견을 경청할 때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모 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율곡은 퇴계를 찾아옵니다. 율곡의 나이는 고봉보다도 9살이나 나이가 어리니 35살이나 어린 사람이죠. 이분이 왔다가 돌아간 다음에 퇴계는 율곡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좋은 의견을 들을 줄 아는데 나한테 물어보니까는 참 받들 수가 없지만은 물어보시니 할 수 없이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을 숨김없이 말씀드립니다. 라면서 33살 손자하고 비슷한 나이의 율곡에게 답을 합니다. 고봉과 율곡 같은 이름난 선비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나이 어린 어떤 제자들도 경청하면서 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이 편하게 다가오도록 집도 조그맣게 짓고 또 현판도 작게
또 현판 이름도 아주 우스꽝스럽게 유머러스하게 씁니다.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감동이 세월을 넘어서 지금 그 제자들의 14대 손, 15대 손, 16대 손이 아직도 퇴계선생을 존모하는 모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 퇴계와 율곡의 첫 만남을 묘사한 글을 하나 소개해 봅니다. 나일은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아니라 옛날 집에서 가부장 사회라고 하던 시절에 퇴계가 가정에서 집안 여인들을 어떻게 배려했느냐. 두 번째 결혼한 안동 권씨 부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많은 일을 저지릅니다. 이걸 사랑으로 포용합니다. 맏며느리 아주 편하게 시아버지가 평생을 거둬줘서 며느리는 그 시아버지 묘소 밑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퇴계선생 묘소 아래에 아드님 묘소도 아니고 며느님 묘소가 있습니다. 퇴계선생은 맞손자가 장가 갔을 때 부부간에 아주 화목한 관계를 가지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고 모든 만복의 근원이니까는 귀빈대하듯이 조심해서 서로 공경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가깝다고 생각해서 얕보고 업신 여기게 되면은 못할 짓이 없게 된다. 조심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면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백년태를 할 수가 있느니라. 부부 사이도 원만치 못한 사람이 세상 어느 누구를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잘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은 신분사회였습니다. 하인은 인격을 존중받을 수 없던 그 시절에 바로 하녀 학덕이가 아이를 낳아서 저 집 잘 나온다 하는 얘기를 들은 서울에 있는 맞손자가 유모로 데려가겠다고 그럽니다. 맞손자의 아들, 외아들, 그러니까 퇴계선생한테 맞증손자죠. 맞증손자가 젖을 못 먹어서 건강치 못하니까 데려간다고 합니다. 퇴계선생은 허락치 않습니다. 남의 자식을 죽여서 내 자식을 살리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하고 우리가 늘 공부하는 근사력이라는 책에 있지 않느냐.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것 같은 누가 선비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대안대로 되지 못하고 맞증손자는 두 돌을 지내자마자 죽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까마는 생명에는 귀천이 따로 없다.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것은 당시 신분사회에서 정말 어려웠던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에 퇴계는 다른 분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경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지금 이 대목은 오늘날의 우리의 이 가슴도 촉촉해 줄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떤 분한테도 이런 사례가 가슴을 적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류 최고의 콘텐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기록해 보면은 하인들을 꾸짖고 욕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아마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가풍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퇴계 선생이 위에 논이 있었는데 물을 위에서 받으면은 퇴계 선생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량이 확보되지만 그 밑에 있는 논들은 가물 때 물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신은 논을 밭으로 바꿔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논들은 물을 못 대면은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는 안 되겠다 해서
당신의 논을 밭으로 바꾸면서 물길을 아래로 돌려 주셨습니다. 그 현장이 지금 퇴계 종택 앞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높아지면은 인간 존중하기 쉽지 않은데 인간 존중하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높아지면은 예외를 찾아서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심사를 우리는 많이 보고 분노하는데, 퇴계 선생은 바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올바른 삶을 사신 점입니다. 몇 가지 보시면은 우선 검소한 삶입니다. 검소한 삶은 인간이 어느 시대든 할 수 있는 의식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털옷을 20년간 입었다는 편지글 있고, 또 반찬을 3가지만 드셨다는 제자들의 언행록 기록이 있고, 또 사시는 집의 규모는 바로 퇴계 선생이 설계하시고 10년간 살으셨던 도산서당이 지금 우리가 한두 시간이면 달려가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소한 삶을 추구한 이유는 아마도 검소한 삶이 청렴한 삶과 바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청렴, 바로 퇴계 선생은 공직 생활하면서도 아주 청렴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단양군수, 평기군수 기관장을 2번 하셨는데, 그 중간에 이사할 때 그 중령 주막집에서 잠깐 쉴 때 이삿짐이 3가지뿐이었습니다. 책상자 2개하고 옷보따리 하나하고 단양에서 채취한 수석 2개뿐이었다고 합니다. 풍기군수를 임하면서 담아온 책상자도 반납을 했습니다. 공직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청렴한 생활을 했는데, 서울에 사실 때 옆집 밤나무 가지가 가을이 되면 늘어져 갖고 선생 마당에 밤이 떨어졌는데, 선생이 그거를 주인에게 되돌려 줬습니다. 주인이 아이고 그건 드시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고 배우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여름엔 밤 나무 그늘 밑에서 시원했고, 또 지금은 이렇게 또 운동을 해서 저는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아주 예를 갖춰서 거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되게 대표적인 그런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퇴계는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뭐 겸손한 척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겸허한 삶. 왜 퇴계는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약 구하려는 것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의 얘기를 기다렸을까요? 바로 천하의 옳고 그른 진리의 세계가 무궁무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를 듣고 경청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이지, 어떻게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을 그러다 하고 다투면서 싸울 수가 있느냐. 실제 당신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스스로 묘지명을 쓰는데, 이런 대석학께서 첫머리에 태어나면서는 매우 어리석었고 커서는 병도 많았네. 중년에는 어찌해서 배움을 좋아했고 늙음하게는 어찌해서 벼슬을 탐했던 거. 이렇게 사양을 많이 하신 분께서, 배움은 구할수록 점점점 더 배울 게 많아지고 벼슬은 사양할수록 점점점 또 더 높은 벼슬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 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가십니다. 이런 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퇴계의 특징을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흑수저가 크게 성공하시고, 또 그럴수록 인간을 존중하시고, 또 그럴수록 아주 올바른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가장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퇴계의 더 높은 사명감입니다.
벼슬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셨어요. 그건 바로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소원 선인다. 이것은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저희들까지도 착한 사람이 많아지시는 것을 염원하셨습니다. 이르려니까 후세에까지 이 길을 전해주시는 것을 당신의 소원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려니까는 어지간히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벼슬하면서 설렁설렁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물러나시려고 사직상소도 많이 하셨고 임금님에게 건의에 건의를 해서 69세 때는 마지막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가지고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서당에서 당신이 직접 연구하고 저술하고 후학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한문 책을 많이 남기시고 한시를 엄청나게 많이 남깁니다. 이게 다 착하게 살아가는 교훈적인 내용들입니다. 둘째로는 여러 곳에 서원을 창설하도록 본인이 앞장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권장을 합니다. 바로 이런 가치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서당에서 직접 가르치시고 서원을 창설하자고 앞장서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도자의 양성이었고, 이런 올바른 선비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한 퇴계 선생의 그런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관계자들한테가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퇴계 선생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존숭의 대상이 됩니다. 생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는데 돌아가시면 돌아가실수록, 돌아가셔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합니다. 당대의 임금인 명종과 선조도 퇴계 선생을 엄청 존경했는데 100년, 200년 후에 임금 영조와 정조께서도 퇴계 선생을 아주 존모를 합니다. 또 퇴계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동서 분당이 되고 사색으로 갈라져서 당정도 이어지는 조선 중후기로 와서도 모든 당색과 학파로부터 퇴계 선생은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율곡 선생은 바로 행장은 아무도 감히 쓰지 않아서 없는데 행장 없어도 시호를 안 드려서 되겠습니까? 라고 앞장서서 시호를 드리도록 그 역할을 하십니다. 또 서인의 우암 선생과 더불어 양송으로 존경받는 동춘당 송중길 선생은 꿈에서 퇴계 선생을 뵀다고 정말 감동의 시를 남기고 몇 달 후에 돌아가십니다.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과 다산 정약용 선생, 퇴계 선생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바로 공자 맹자식으로 이자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산은 퇴계 선생의 편집글을 훗날 보면서 그야말로 감동해서 선생에게 배우지 않고 누구에게 배우리오 하면서 도산 사숙록을 저술하십니다. 외국에서도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이 도쿠가와 시대에 퇴계 선생을 존신한 얘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20세기 최지성인 장계초는 우리 퇴계를 이자라고 호칭을 합니다. 공자, 맹자, 종선이 자주 도산서원을 방문합니다. 국제퇴계학회가 세계 각국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서울에서 28번째 개최를 지금 한 2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에 대한
그 영향을 또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면은 바로 그 후손 후학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측면인데, 퇴계의 후손 마을 중에 대표적인 후손 마을이 바로 묘소 바로 아래에 있는 하계 마을입니다. 요 백호되는 하계 마을에서 대가급제자가 15명이 나옵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또 한말에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독립운동해서 국가로부터 공식 표창을 받은 사람이 25명이 나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중심 인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향산 이만도 선생이 의병활동을 하다가 나라 망했을 때 책임을 통감하고 24일간 굶다가 돌아가십니다. 이분은 차관 법밖에 안 하신 분인데 어떻게 장관 총리지된 고관 대작들을 처신하고 대조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본 가족들은 모두가 다 독립운동에 목숨을 겁니다. 바로 그 이웃 마을의 젊은이가 바로 민족시인 이육사입니다. 시로도 유명하지만은 그거보다 육사 선생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시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17번 동안 체포되고 결국은 옥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흐르는 것이 뭘까? 후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명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년 선생, 또 일제시대 때 독립자금을 대기 위해서 거의 망나니 같은 그런 오명을 뒤집었으면서 독립자금을 빼돌린 파라코 김용환 선생, 바로 이분들을 포함해서 한말의 이 지역의 의병장은 몽땅 다 퇴계혁명의 핵심 유림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운동도 다 이 명문가 선비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선생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 하는 것을 심어준 그 선비들의 삶의 기준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평시에는 도덕적으로 결리사의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가 안동은 368명, 경상북도는 2265명, 대구까지 포함하면 2400명이 넘습니다. 전국에 도 단위로도 제일 많고 시군 단위로도 월등히 제일 많은 독립유공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의 삶입니다. 퇴계 16대 종소는 올해 89이신데 바로 무릎 꿇고 앉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나누시면서 퇴계 선생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필 글씨를 3만 장 이상 쓰고 계십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글씨가 퇴계 종선이 써주시는 그 글씨가 되겠습니다. 이 뜻은 복을 만드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복을 어디 가서 빌어서 받는 것은 기필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누구한테 좋은 선한 역할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봅니다. 육사 따님 80세 할머니가 정말 새색시가 시집 와서 시아버님한테 대하듯이 손님을 대합니다. 정말 사라진 듯한 동방예의지국의 그 명맥을
저는 늘 보고 있는 듯합니다. 저의 지난날하고 비교할 때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저 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사회에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현역에 계시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퇴기처럼 참 선비처럼 살도록 알려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 나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데 대해서 마지막 보답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퇴계를 세상에 알리자. 이런 퇴계의 정신을 세상에 좀 알리자. 그래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2002년에 설립이 된 이후에 지금 18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설립 초기서부터 연 인원이 그 해에 오는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5년 단위로 10배씩이 늘었습니다. 2002년에 200명, 2007년에 2,800명, 2012년에 2만 명,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나라에서 수련원 원사를 2차례나 지어줬습니다. 아까 초기 화면에 나왔었죠. 근데 2018년, 19년도에 18만여 명이 선비수련을 마치고 올해 20만 명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하다가 2월 중순부터 거의 지금 크게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미달이 될 것으로 확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다시 선비수련이 본격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비문화수련은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160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교장 선생님 이상 지내신 교육계의 원로들이신데 이분들이 수련원 오신 분들에게는 해설해 주시고 또 학교에 오라고 그러면 가서 직접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수련원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 강의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우리는 고액 강의를 주면서 명강사를 모시고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수련회는 퇴계 선생이 남긴 검소한 서당 등 현장이 있고 또 직접 퇴계 선생의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보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오도록 하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은 수동적인 행위로 좋다고 했다가 세월이 가면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으로 능동적인 행위로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수련회에서는 반드시 소감을 서로 나누고 쓰고 다짐하는 이런 소감 작성, 토의 발표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수련생들 반응이 참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20년째 공수 인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로 이 장면이 공수 인사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공수 인사인데 우리가 이 인사법이 한 100여 년 전에 서양의 악수 문화가 오면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악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주먹질하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인사. 어디서 많이 본 인사 같지 않아요?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어른들은 일생에 한번 신랑 신부가 돼가지고 서로 맞절할 때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인사를 우리 지도층부터 언론인부터 해주신다면은 우리 사회에 정말 또 하나의 그 거룩한 한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 그래요? 그 퇴계 선생의 특징을 보면은 퇴계, 물러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나아가기만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물러남을 적절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여러 번 물러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마지막 물러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봄이 바로 마지막 물러난 450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퇴계 선생이 서울에서부터 도산까지 가는 이 길을 한번 걸어갔었습니다. 걸어갔더니 너무 좋았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 재연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다시 2회 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행사 때만 걸어가서 되겠습니까? 센티아고 순례길 뜻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일반인도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일반인들도 찾아갈 수 있는 대중용 답사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11월 달에 책을 만들어서 출간은 내년 봄 새싹이 움트기 시작할 무렵에 출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퇴계 선생의 그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찾았던 그 길을 한번 걸어가도록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바로 퇴계 선생이 돌아가신 지 450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퇴계 선생의 삶을 조명하는 행사를 두 차례 개최하는데 11월 16일, 17일 서울에서 고궁박물관에서 현대인의 삶, 퇴계에게 묻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이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뭔지, 퇴계라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시할는지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틀에 걸쳐서 발표를 하고, 우리 안동에서는 퇴계 선생이 마지막으로 돌아오셔가지고 1년 9개월 동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셨는지, 또 세상을 떠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퇴계 선생을 어떤 마음으로 떠나보냈는지, 그리고 떠나간 이후에도 다시 퇴계를 소환해서 계속 배우려고 하는 세상에 빛이 된 과정,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장수시대에 특히 가장 값진 노년의 삶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퇴계 선생께서 한문 모르는 90%의 당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 세대를 위해서 도산 12곡이라는 우리말 노래를 12곡을 작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뜻을 말하다는 6곡하고 배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6곡에서 12곡을 내기신데 뜻 하나하나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을 금년부터 퇴계 선생의 각종 행사에 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부르셔갖고 퇴계 선생이 염원하신 다들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노래가 대단히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탑재를 했습니다. 검색창에 도산 12곡을 눌러서 그 12그림이 나오는데 퇴계 작사, 김종성 작곡, 어민배 노래, 이걸 들으시면 여러 버전 중에서 가장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노래와 가사가 나옵니다. 자주자주 들으셔가지고 퇴계 선생 바람대로 인성 함양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퇴계 선생이 계신 도산서원에 무료 해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금년 6월부터는 퇴계 선생 사당에 전통 복장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저도 퇴계 선생 같은 훌륭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무료로 이것도 역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지난달 초에 우리가 600년 만에 처음 여성 초혼관이 퇴계 선생의 인사를 절을 드렸는데 뭐 모든 매체들이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언론기관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줍지 않게 언론인들의 실천하실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언론의 특성은 언론 매체 간에 판매도 있고 사세 확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언론의 공공성입니다. 근세 이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4부로 언론을 역할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사필, 정론 이것이 글하는 우리나라가 올바로 지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언론인의 역할, 막중한 임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를 하시면서도 국가와 국민, 역사의식 같은 이런 큰 공동체의 아주 높은 가치관, 이것을 다른 기관이 충분하지 못할수록 언론에 국민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고전의 말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면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을 찾아서 고쳐나간다. 그리고 언론인들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먼저 앞장서서 한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 아닌 몸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온라인 생중계로 되는 이 저로서는 처음 하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서투르게 시간을 할애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와 덕을 갖추고 의리와 범절 있게 실천하는 참 선비를 배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제해 주신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리원 김병일 이사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을 받았지만 그 질문 대답은 다음 세션이 끝난 뒤에 발제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를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김병일 이사님과 기획에 애써주신 신문사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특별 세션 1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김재봉 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